자, 안녕하십니까. 동섭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8월 24일 토요일 아침 8시 50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뭐냐? 자, 여기 제목에 써놨는데, 어젯밤에 이제 잭슨홀 미팅, 잭슨홀 심포지엄에 대한 이제 브리핑이 있었죠.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그런 메시지는 안 나왔어요. 저희는 이제 향후에 금리 인하 기조가 양적 완화가 다시 재시작을 될 거다. 이제 그게 시장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그게 안 나오면서 이제 트럼프가 바로 깠죠. 이제 트럼프 형이 우리 성질 급한 트럼프 형이 바로 그냥 트럼프에다 이제 트위터에다가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중국이 아닌 시진핑이 아닌 이제 파월이다. 이렇게 막 강하게 파월을 막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어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이제 관세 부과 결정을 합니다. 미국산 이제 제품 자동차를 포함해서 미국산 자동차를 포함해서 이제 농산물이죠. 농산물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시진핑이 발표를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안 그래도 파월 때문에 열받았는데 저것까지 해서 엎쳐서 이제 막 쏟아냅니다. 트럼프요. 어제 손가락 아팠을 거예요. 아마 이제 트위터 쓰느라 이제 손가락 아팠을 겁니다. 본인이 쓴 건 아니겠지만 뭐 밑에 부자관들이 썼겠지만 이제 자 바빴습니다. 어제 트럼프 형도 바빴고 뭐 이래저래 시장에 온갖 이목이 다 쏠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 바쁜 하루였습니다. 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자 보시죠. 자 미국 증시 자 작살이 났습니다. 어제. 자, 다우가 마이너스 2.37, 자, S&P 500이 2.59, 나스닥이 3%까지 빠졌어요. 자, 러셀 2000은 마이너스 3.22%. 거의 뭐 아작이 났죠. 주식시장이 이제 뭐 이게 주식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뭐 그 시간대에 딱 빠졌어요. 이제 파월 의장이 발표를 딱 하고 바로 작살이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젠데 여기 시간이 보시면 우리 시간도 11시 이후죠. 한 12시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때 발표가 되고 훅 빠집니다. 자 그냥 번지 여기서 준비하고 있다가 자 뛰세요 하니까 훅 뛰어서 이제 빠집니다. 자 뛰어서 이렇게 주주죽 빠져서 이제 주주죽 흐르다가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자 이러고 이제 무슨 자 트럼프 형이 열이 확 받았죠. 바로 나옵니다. 자 일단 요 트럼프 형 반응 보기 전에 거기서 나온 이제 브리핑 내용을 먼저 살펴봅시다. 여기 보시면 자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냐? 자 현재 경기 침체의 조짐이 보이긴 한데 글로벌하게 경기 침체의 조짐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 통화정책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무역정책을 불확실성이 되면서 이제 글로벌 성장 둔화가 일어나고 이런 미국 제조업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돌렸죠. 이건 연준 잘못이 아니고 트럼프 네 잘못이야. 네가 그렇게 무역 정책을 그따구로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야. 하면서 트럼프를 우회적으로 깠죠. 자, 우회적으로 까고 자, 보면 독일과 중국에서 이제 경기 둔화에 징후가 현저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브렉시트 요구도 있으니까 공공사태도 있으면서 글로벌하게 경기 둔화의 우려는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선을 긋습니다. 자,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이제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를 통한 이제 통화정책은 자, 소비 심리하고 기업 투자를 지지하는 수단이 강력한 수단이긴 한데 자, 무역의 규칙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통화정책은 말 못하는 이제 국내에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경기 침체 기조가 있을 때 국내 미국 시장이죠. 그때 소비 심리와 기업 투자를 이제 지지하는 수단이 되긴 한데 지금같이 무역 장벽을 세우고 관세를 매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글로벌하게 무역량이 줄어서 일어나는 경기 침체는 금리 인하 정책으로는 커버를 하지 못한다 하면서 이제 통화정책의 한계를 이렇게 딱 그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딱 선을 그으니까 자, 뭐라고 하냐? 자, 뉴스에서 트럼프 형이 바로 얘기를 하죠. 격분을 합니다. 자, 이 말대로 격분을 하는데 트럼프 이제 파월에 격분을 해서 파월이 이제 시진핑보다 더 큰 적이다라고 이제 딱 얘기를 해버리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기사의 전문을 좀 보시면 이거는 확대가 안 되네요.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 직후에 올린 트위터를 통해서 자, 평소대로 연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자, 곧 발표가 되겠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나한테 묻지도 않은 채 이제 연준 그들이 연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믿어지지 않는다. 나한테 한마디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나의 정부가 우리 정부가 하려는 거에 알지도 못하고 지들 마음대로 이제 연설을 했다는 거에 불만을 확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두에 뛰어나게 작업을 할 것이고 이제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자, 너희들이 이제 그거 금리 인하에 대한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미국은 대단하게 할 것이다. 자, 앞으로 내가 뭘 하는지 잘 지켜봐라. 이제 글로벌 경제를 파토를 내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의 유일한 질문은 우리의 더 큰 적이 누구냐다. 이제 파월이냐 아니면 시주석이냐 이러면서 이제 쏘아붙였습니다. 자, 니들은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너희는 오로지 금융 정책에만 이제 매달려 있구나.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내가 하는 걸 잘 지켜봐라. 이제 내가 어마어마한 뭔가를 할 것이다. 미국은 대단한 걸 할 것이다. 하면서 그 위에 뭐가 나오냐? 웃깁니다.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자, 이거는 거의 뭐 우리가 이제 주식하는 분들은 거의 뭐 예상을 했던 바인데, 자, 이 정도 경기 침체로 너희가 이제 연준이 안 움직인다 그 얘기지.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할까? 자, 이제 터집니다. 이제 그게 없네요. 자, 여기 있죠. 자, 그리고 어제 여기 있었습니다. 자,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에서 이제 미국을 상대로 자, 9월 1일에 원래 미국이 중국 상대로 이제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그게 12월로 연기하겠다라고는 그게 있었죠. 그런데 중국은 9월 1일하고 12월 15일에 두 차례 나눠서 이제 5%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5%,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 그리고 이와 별개로 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12월 15일부터 딱 25%, 5%의 관세를 또 부과하겠다. 이렇게 강세를 확 던집니다. 자, 이렇게 던지니까 트럼프가 또 열이 딱 받죠. 트럼프가 안 그래도 이제 파월 때문에 열받는데 자, 중국까지 또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또 열이 받았어요. 우리 트럼프 형께서 또 열이 받아서 여기부터라. 자, 하니까 이제 트럼프의 대응이 나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수입 관세율을 기존에 부과했던 거 있죠, 25%. 거기서 5%씩 더 올려버리겠다. 자, 이게 얼마 규모였나요? 3천억 규모였나요? 2,500억 규모네요. 2,500억 규모의 달러에 대해서 세율이 지금 25% 지금 이제 책정이 돼 있는데 30% 자, 올려. 자, 나 또 올린다. 강대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30% 올린다라고 하고 자, 그다음에 9월 1일부터 이제 또 나머지 부분 이거 12월로 연기한다 그랬었는데 그거를 그냥 9월 1일부터 기존 10% 하려고 했는데 15%까지 올리겠다. 자, 초강수를 둡니다. 자, 이건 트럼프 이제 트위터에서 나온 얘기라 이게 정책으로 이제 정식으로 발표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제 이제 트위터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바로 했습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마가 이제 입에서 입으로 이제 얘기가 됐는데 요 경제 상황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려면 자,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한번 조금 더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자, 미국 금리입니다. 미국 요 파란색이 선이 미국 기준 금리인데 미국 그 기준 금리가 뭐 전체적으로는 하락 추세죠. 이제 우리나라도 뭐 글로벌하게 마찬가지죠.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도 88년 이제 올림픽 시즌에 그때는 금리가 10% 됐죠.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금리가 다 빠졌고 미국도 빠지고 이제 글로벌하게 금리는 빠진 추세인데 요 사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죠. 요거는 경제 위기가 있어서 그래요. 경제 위기가 다 있었는데 여기 빨간 글자로 써 있는데 1991년에 시작한 미국의 저축 대부조합 위기. 요게 우리나라로 하면 저축은행입니다. 우리나라 하면 저축은행급의 이제 이런 조합이 이제 부실 채권이 늘어나면서 이제 거의 넘어가게 생겼고 이전에 있었어요. 1980년대부터 그런 이제 저축은행들에 대한 이제 부실 징후가 있었는데 요게 금융 당국에서 도와줬어요. 원래는 부실이 생기면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이제 부실한 기업은 정리되고 일부는 살아남고 이래야 되는데 요 당시에 그 규모가 좀 컸나 봐요. 규모가 커서 이제 금융 당국에서 지원을 해줘서 부실을 좀 더 키운 상황에서 91년에 이제 다 터집니다. 부실이 점점 커져서 이제 정부 지원을 받고 살아남은 업체들이 계속 그 짓을 하다가 91년에 뻥 터지면서 이제 위기가 생기죠. 위기가 생기니까 금리가 그 당시에 8.25%라는 거를 3%까지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려서 이제 위기를 이제 해결하죠. 이때 의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앨런 그린스펀 의장입니다. 앨런 그린스펀 형은 1980년대부터 87년부터 거예요. 아마 87년부터 2006년까지 3년 임을 했어요. 미국 그 연준 사상 엄청 최장기 기록을 세운 앨런 그린스펀 형이 이렇게 이제 정책을 이제 진행하면서 금리를 낮추고 여기 금리를 너무 낮추니까 이제 자산의 인플레이션이 끼죠. 시중금리 8% 9% 하던 게 이제 3% 내려가니까 너도나도 이제 은행 가서 돈 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빌려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잔뜩 끼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자산의 거품이 잔뜩 끼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출구 전략 다시 1년에 걸쳐서 이제 3%에서 6%까지 두 배로 올립니다. 올려서 이제 좀 인플레이션도 잡고 이렇게 유지를 오랫동안 했죠. 5년 이상 하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IT 붕괴가 일어납니다. 요거는 뭐 금융 정책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IT 버블이 엄청 꼈죠. 이때 주가 아마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보셔도 아니면 미국에 보셔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갔다 쭉 빠지죠. 이건 글로벌하게 IT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IT 시대가 열리면서 이게 이제 세계가 변한다라는 그렇게 해서 거품이 엄청 꼈다가 그게 터지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글로벌하게 경기 침체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1%까지 빠졌다가 이게 이제 다시 올라옵니다. 이때 1%, 6%에서 이제 1%까지 엄청 내렸죠. 1% 되니까 이제 너도 나도 또 은행 쫓아갑니다. 이때도 은행 쫓아가는데 이때는 더 많이 가죠. 이제 자 너도 나도 손잡고 은행으로 가서 이제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돈을 빌려서 이제 뭐 집도 사고 차 사고 뭐 사업도 하고 기업도 돈 빌리고 이렇게 해서 경기가 이제 또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이 되니까 또 올립니다. 5.25%까지. 자, 요때는 의장이 누구였냐? 아까 6년까지가 이제 그린스펀이었죠. 그리고 요때가 누구냐? 자, 그 유명하신 자, 요분. 자, 요분. 자, 여기다 붙이니까 잘 안 되네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냉키. 버냉키 형이 이제 올라옵니다. 이제 의장으로. 자, 의장으로 올라와서 2006년에 올라와서 이제 정책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너도 나도 우리도 모든 투자자들이 잘 알고 있는 뭐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집니다. 이게 뭐냐? 금리가 1%가 되니까 너도 나도 가서 자 우리 옆에 우리 서준이가 일어나서 옆에 왔네요. 자 이거 너도 나도 은행 가서 돈 빌려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제 이 당시에 유행했던 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라갑니다. 미국에 1% 하니까 너도 나도 올라가 이제 가서 몰려가서 집을 사요. 집을 막 사서 우리나라는 이제 집에 거주하는 형태가 전세가 많죠. 매매 이제 자가 아니면 전세인데 월세는 드물죠. 최근엔 좀 월세가 많아진 추세긴 한데 이제 전세라서 좀 틀린데 미국은 안녕하세요. 하면 안 돼. 자 미국은 그겁니다. 거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전세가 뭔지를 몰라요. 저도 이렇게 기업 다니는데 저희도 이제 사택을 전세로 몇 개 얻어 있는데 걔들이 와서 얘기를 하죠. 이거 뭐냐? 월세는 안 나가고 보증금이 잔뜩 잡혔네. 이게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유럽 걔는 없어요. 전세라는 개념이 없고 다 렌트입니다. 그래서 1% 이자를 주고
은행에서 돈을 잔뜩 빌려서 집을 사서, 우리나라도 그게 유행이었죠. 작년에 한번 한참 그 뭐라고 했죠? 그 터지면서 돌려막기라 그러고, 이제 집을 사서 집을 하나 사서 전세 월세를 주고, 그 집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또 사서 하고, 이걸 몇 개를 사죠. 몇 개를 사서 벌어들이는 렌트비로, 수익으로 이자를 내고도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 있었어요. 1%의 이자를 받아서 집을 사서 하다 보니까 이게 1%만 내면 렌트료는 수익률이 최소 5%는 되죠. 5% 수익률 가면 4%는 인마이 포켓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너도 나도 은행 쫓아가서 그걸 하다가 이제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라갑니다.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담보 가치가 있죠. 담보 가치가 있으니까 뭐 위험하지가 않은 거야. 담보물이 있으니까 그 부동산 값은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이제 그거를 담보로 잡으니까 이제 부실이 생길 위험이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수요는 자꾸 많고, 이제 요게 인플레이션이 엄청 하다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긴 이유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생긴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1% 대출 받아서 5% 렌트료를 받으면 이익이라 너도 나도 쫓아가서 집 사고 있었는데, 금리를 올립니다. 인플레이션, 자산 인플레이션 생기니까 금리를 착착착착 올리죠. 뭐 1%라든지 2%, 뭐 비슷하네. 뭐 3% 수익이 나니까. 3% 가니까 이거 좀 이제 수익이 주는데, 이자 부담이 되는데 하다가 4%, 5% 올라가니까, 이것이 이제 수익이 일부는 남고 일부는 손실 보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5%에서 5.25%에서 이제 쭉 1년간 유지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시장 이제 내 돈이 아닌 돈을 빌려서 이제 집을 샀던 사람들은, 특히 요 당시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신용 이제 담보물이 있으니까 이제 신용 등급이 아주 낮은, 그게 저희가 신용 등급이 아주 낮은 그 모기지론인데, 그 신용 등급이 아주 낮은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빌려줍니다. 이제 그게 부실채권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돈을 갚을, 이제 렌트료 받아서 이제 이자 내던 사람들이 렌트료 내서 이자를 못 갚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또 부실이 생기는데, 사실 얘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금융권들이, 특히 리먼 같은 회사들이 요 담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담보 채권을 가지고 또 파생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이 채권을 담보로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 파생 상품을 팔아먹기 시작하죠. 팔아먹었는데 요거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요거를 또 보험회사에서 또 보험을 들어줘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 목적물에 대한 은행 대출이 하나인데, 요게 파생상품이 생기고 보험이 생기고 이렇게 파생상품이 쭉쭉쭉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레버러지 효과를 발생이 된 거죠. 이게 작은 담보 가치 위에 이렇게 역으로 엄청난 파생상품들이 쭉 머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실채권부터 이제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부터 금리가 5.25로 올라가서 이제 유지가 되니까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못 갚아 하니까 부실채권이 슬슬 생기기 시작하는데, 하다 보니까 위에 올라타고 있던 이 파생상품들, 그 보험회사들, 얘들이 다 엮여 들어가요. 얘가 하나 터지니까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은행하고 원래 기존의 그 대출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위에 파생상품들이 부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터지다 보니까 처음에 한두 개는 하다가 이제 하나 터지다 보니까 이제 급격하게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 터지고 보니까 이거 뭐가 좀 이상한데 하다 보니까 부실채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동안 수없이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이거 담보 가치를 보증을 못해요. 원래 뭐 10억짜리 아파트에다가 담보대출을 7억을 내줬는데, 뭐 은행은 좀 보수적으로 하니까 70%, 60% 해서 내줬는데, 집값이 20%, 30% 쭉쭉 빠지니까 이거 담보 가치가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너도 나도 이제 쫓아가서 은행 가서 돈 내놔라 이제 이게 하면서 이제 리먼이 터지고, 글로벌 은행들이 다 작살이 나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터져서, 이때 버냉키 형이 있다가 무슨 일을 했냐? 부동산 터졌죠. 이제 금리를 5.25에서 0으로 내렸어요. 0.25인데, 이 표시는 0.25인데 0%까지 내렸죠. 제로금리 시대로 들어갔죠. 다 내렸는데, 이게 그래도 이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거야. 글로벌하게 너무 크게 됐어요. 은행들은 다 엮여 있어가지고, 은행들 다 엮여 있어가지고, 하지마, 시끄러워. 그래서 요거 이제 글로벌하게 터지다 보니까, 이 터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요 형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묘책을 하나 떠올립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제 시장에 돈을 풀 수 있는 방법이 금리 인하밖에 없었는데, 뭐 방법이 없을까? 이제 경기 안 살아나고 제로금리인데 할 것도 없고, 뭐, 내 책임졌는데 앉아서 할 것도 없고 하다가 머리를 굴려서 해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 자, 미국이 이제 국채를 막 찍어내요. 이제 나라에서 국채를 찍어내고, 국채를 찍으면 보통 은행이 사죠. 시중은행이 사야 되는데 시중은행이나 이런 이제 다른 나라들이 사거나 사야 되는데 글로벌하게 경제 위기가 터지고 은행들이 다 작살이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국채를 발행해도 살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뭐를 하냐? 이제 연준이죠. 이제 FRB 준비은행에서 자 국채를 살 돈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냐? 자 돈 찍어. 프린팅mon이죠. 돈을 그냥 찍어냅니다. 돈을 막 찍어서 국채를 막 사서 시중에 통화량을 막 풀기 시작해요. 그게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2009년부터 제로금리 들어가고 나서부터 그때 풀린 돈이 4천조 달러인가 뭐 할 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뭐 엄청난 돈이 풀려납니다. 시장에 돈이 풀려서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뭐 중국 상하이나 이런 데도 뭐 일부는 경제 성장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자산의 버블이 엄청 생깁니다. 미국하고 마찬가지고 이 돈이 어마하게 풀린 게 이제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는데 이게 주식 시장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자, 요게 미국 시장의 그래프인데, 여기 보시면, 버냉키 의장이 그 양적 완화를 하고, 2010년부터, 자, 주식시장 보시죠. 자, 1000에 있던 게 2800까지 지금 거의 뭐 3배 올라옵니다. 여기 풀린 돈이 어마어마하게, 경기는 위기라고 해서 이제 위기인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뭐 요 사이에는 뭐 셰일가스도 터지고 미국의 천조국이라고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죠. 셰일가스도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뭐 올라오긴 했지만 뭐 그거를 예외적으로 뭐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여기서 풀린 그 천문학적인 돈이 제조업으로 흘러가기보다는 금융권이나 뭐 부동산이나 좀 많이 흘러들었어요. 부동산 가격 올리고 주가 이렇게 끌어올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죠. 우리 전재 버냉키형이 이런 정책을 하면서 우리 그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행복한 장세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너무 오래 했죠. 양적 완화를 글로벌하게 했어요. 이게 미국만 한 게 아니고 이때 글로벌하게 위기가 터지다 보니까 유럽도 하고 일본은 원래 하고 있었고 이렇게 기축 통화 지위를 가진 사람은 다 했어요. 우리나라는 안 했냐? 우리나라도 조금 했겠죠. 중국은 아니냐? 중국도 했겠죠. 근데 기축통화국하고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들하고 계속 할 수 없는 우리나라는 해도 찔끔하고 못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내에서만 돌죠. 우리 한국은행이 돈을 찍으면 그거는 원하는 국제거래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찍는 만큼 이제 국내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원화 가치가 두둑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환율 조작국 바로 지정 들어오겠죠. 자, 원화 가치가 떨어질 테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제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해지는데 그럼 미국하고 다른 기축통화국은 왜 괜찮냐? 자, 얘들이 양적 완화를 해도 통화량이 다 돌아요. 미국 달러는 글로벌하게 다 쓰죠. 그래서 얘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은 돈이 다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를 글로벌하게 무역할 때도 쓰고 뭐 할 때도 쓰고 투자할 때도 쓰고 하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도니까 이제 통화량 가치 하락이 우리나라 같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오랫동안 할 수 있었죠. 최소 5년 이상 양적 완화를 오랫동안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못해요. 우리나라는 하면 1년만 해도 양적 완화 1년만 해도 원화 가치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여기서 통화 관찰국 처음에 이제 환율 관찰국 했다가 이제 환율 조작국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원화가 글로벌하게 안 돌기 때문에 오래 못합니다. 근데 기축통화국을 가진 나라에서는 이게 오랫동안 해도 돌 수가 있었죠. 근데 뭐 마냥 할 수는 없겠죠. 얘들도 계속 하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양적 완화를 글로벌하게 해서 지금 풀린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시중에. 그게 글로벌 증시를 보시면 다 이른데 글로벌 증시에 흘러들어가서 헤지펀드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거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건 이게 언제 터질까 하는 거죠. 이게 마냥 좋을 수는 없을 거니까.
이제 이게 언제 터질까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이제 훌륭하신 금융 위원들께서는 알죠. 이게 버블이라는 것도 알고 하기 때문에 여기 2016년에 여기 버냉키 의장이 2006년부터 얘도 연임해서 8년 했죠.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 동안 이제 연준 의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해냅니다. 이때 금리도 낮추고 양적 완화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따져보면 이런 거를 만들어내죠. 이런 거품을 만들어내니까 이제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옐런 의장이 2014년에 집권을 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법이 너무 깨요. 그래서 다시 이제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요거를 이거 풀린 돈이 너무 많다. 이거 봐라. 이게 정상이냐? 이게 글로벌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상이냐 해서 얘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2%까지 올렸죠. 제로에서 이제 2.25까지 갔다가 지난 7월에 0.25 낮춰서 지금 2%인데 미국 금리는 2%. 요게 옐런 의장님이 하고 나가신 겁니다. 이러고 은퇴를 했죠. 이제 그거를 요 다음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받아서 지금 현재죠. 현재 제롬 파월 이제 의장이 그 취지를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에서 이제 뭐 제롬 파월은 하도 트럼프가 압박을 하니까 7월에 한번 낮춰졌죠. 0.25 낮춰서 2%돼 있는데 옐런 의장이 올려놓은 거 이분이 이제 유지를 하다가 이제 0.25 내려줬어요. 내려줬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 왜냐면 요게 단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단기 국채는 요 금리의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가 있는데 장기물은 장기 채권의 금리는 조금 낮춰져서 지금 최근에 그 뉴스가 있었죠.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 채권에 금리 역전이 있었다. 그게 뭐 요 단기 금리를 올려서 그런 건데 뭐 그게 있은 후에는 항상 글로벌 위기가 있었다면서 뭐 그거는 저는 동의하진 않는데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그런 상황이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그거로는 안 된다. 야 이거 낮춰라 이거. 7월에 0.25 그 마음에 안 들어. 이제 0.5 이상 쭉쭉 낮춰 이제 하면서 다시 제로금리 돌아가라는 거죠. 양적 완화를 다시 진행을 해라. 라는 이제 트럼프의 주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 제롬 파월 의장은 자기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왜냐면 자기는 금융 책임자고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금융 정책을 진행하지는 않겠다라고 선을 긋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위에서 그렇게 계속 언급하고 싸우고 있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 이제 복잡해졌죠. 자, 잭슨홀 미팅에서 보면 과거에 우리가 이런 위기가 터지는 거 봤잖아요.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서 위기가 터지는 것도 봤고,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때문에 문제가 발생돼서 자기 임기에 자기는 내년 재선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4년 더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집권하는 동안은 금리 올릴 생각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게 올려서 이때까지 좋았던 적이 없거든요. 올려서 한 번씩 다 터졌잖아요. 금리가 높은 상태에 있으면서 한 번씩 이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내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은 위기가 생길 수 있는 금리 인상은 꿈도 꾸지 마라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정확한 이제 입지고, 요 금융을 하는 사람들은 금융 책임자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산의 버블이 너무 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성적이라는 거죠.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요거를 적절한 수준으로 제가 봐서는 요거는 좀 급했는데 얘는 너무 급하게 내렸다 너무 급하게 올리고 했다 보니까 너무 큰데 지금은 요 통화 정책이 좀 한계가 있죠. 통화 정책 한계에서 올려봐 2%인데 2%에서 지금 이제 다시 뭐 좀 내려오겠죠. 1.5%뭐 1% 내려올 텐데 뭐 내려와서 경제 위기가 안 생기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쪽에 좀 힘이 실리는 이유가 있어요. 힘이 이제 트럼프의 말도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지금 저 PMI 지수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PMI 지수인데 자 독일입니다. 독일. 그래. 자 독일의 PMI 지수인데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죠. PMI 지수, 지금 PMI 지수를 얘기한 게 아니고 글로벌 경기 침체의 조짐이 보인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여기 독일의 PMI 지수입니다. PMI 지수 2017년부터 급락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44입니다. PMI 지수가 뭘 의미하냐? 그러면 50이 경기 보합세입니다. 경기가 이제 확장세도 아니고 침체기도 아니고 이제 50이 이제 보통의 경제 상황을 의미하는데 요게 지금 독일은 44까지 떨어졌어요. 이 44는 거의 뭐 경제 위기급이거든요. 경제 위기급까지 지금 독일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리면 자 얘는 유로존 전체입니다. 유로존 전체. 유로존 전체도 지금 49, 50 이하로 떨어졌죠. 그래서 얘는 그리고 2017년부터는 계속 하락 추세에 있고 경기 침체의 국면이 보이는 겁니다. 자 중국 아까 파월도 중국을 언급했었죠. 자 중국도 보시면 똑같아요. 2007년부터 쭉 빠졌죠. 빠져서 지금 49. 중국은 이제 세계 경제 이제 세계의 이제 공장이죠. 세계 공장으로 다른 나라들 유럽은 원래 좀 그랬고 중국은 항상 50 위에 거의 있었는데 보시면 밑으로 떨어졌던 게 거의 없죠. 위에 있었는데 얘도 떨어졌어. 중국도 이제 49.2 2019년에 떨어져 있고 뭐 일본은 요 답 없는 일본은 옛날부터 별로 안 좋았고 얘도 이제 아베가 이제 아베노믹스 진행하면서 시중에 돈을 엄청 풀어서 이제 경기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놨죠. 회복시켜놨는데 얘도 일본도 최근에 툭 떨어졌습니다. 요 공통적인 게 뭐냐? 뭐 지금 뭐 거의 뭐 떨어졌는데 뭐냐? 이게 공통적으로 보시면 좀 하나 보여요. 이게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부터거든요. 트럼프가 집권하고 이제 무역 장벽을 세우고 이제 관세를 매기고 하면서 글로벌하게 무역량이 줄다 보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차를 많이 파는데 이제 관세가 생기기 시작한 게 이게 잘 안 팔린 거죠. 이제 관세가 생기고 뭐 유럽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 때리고 하여튼 미국이 글로벌하게 제일 큰 소비 시장인데 그 소비 시장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 글로벌하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자 파월도 얘기를 했죠. 자 지금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 네가 세운 무역 장벽 때문에 비정상적인 자유무역에 전혀 어긋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실행하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가 나빠진 거지. 그걸 왜 금리 통화 핑계를 대냐? 이게 이제 우리 파월 형님의 입장이고 트럼프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이거는 너희가 금리를 이렇게 올려서 그런 이제 지금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판단은 역사가 하겠지만 저는 이제 경제와 이쪽을 좀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제 파월 형님의 의견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다 트럼프에 막아서 이렇게 떨어진 거지. 뭐 미국에서 금리 올리고 내리고 했다고 이게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급락을 하거나 하락하진 않겠죠. 자, 요거를 미국 거를 하나 보시면, 자, 미국만 나홀로, 자, 53 정도 됩니다. 자, 전부 다 44, 독일은 작살났죠. 다 48, 49 그런데 미국만 53입니다. 나홀로 호황이죠. 여기서 조금 떨어진 거, 여기는 뭐, 모르겠어요. 금리 인하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주장은 요거 같아요. 자, 미국은 더 강하게 잘 나갈 수 있는데, 내가 무역 장벽 세우고 뭐하고 다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너희가 미국의 금리 인하만 좀 도와주면 얘를 쫙 끌어올릴 수 있는데 52가 아니고 55, 56 쭉 갈 수 있는데 야 금리 왜 말을 안 듣고 하냐. 근데 파월 입장에서는 요 다른 나라들의 요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역 정책도 바로 잡아라. 원래대로 자유무역으로 돌아가고 해라. 이제 그런 이제 취지입니다. 요거를 전반적으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현재 요 금융 이런 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좀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고요. 뭐 미국 트럼프는 명확해요. 요거를 다시 끌어올리려면 너희고 미국은 얘들 작살나는 신경 안 쓰겠다. 얘들 작살내는 건 내가 작살내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이 글로벌 뭐 초강대국이다 보니까 거의 뭐 트럼프가 반쯤 깡패 짓을 해도 저희가 뭐 다른 개별 국가들은 잽이 안 되죠. 딜 교환이 안 돼요. 자, 뭐 얘들이 날리는 건 잽이고 뭐 미국에서는 갑자기 뭐 훅이 들어오고 퍼컷이 날라오니까 얘들이 개별 입장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데 참 이런 이제 시대를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혹시나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자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서 이제 저희 뭐 일종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장세가 맞습니다. 조지 소로스 형도 엄청 싫어하죠. 지금 월가에서 하는 저 행태를 봐라. 이게 월이 아니고 저기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라. 이게 정상적이냐?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비정상이죠.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다 하락을 시키면서 미국만 이렇게 나홀로 잘 살겠다. 비정상이죠. 아마 요게 짧게 볼 때는 이게 통할지 모르겠는데 길게 봐서는 절대로 미국에 득이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얘들이 다 편먹을 수도 있거든요. 내 이제 개별적으로 다 두드려 맞다가 보니까 씨 너도 때려 맞았냐? 나도 맞았는데 중국 너도 맞았냐? 나도 맞았는데 이러다가 얘들이 편먹으면 얘들은 미국은 지금은 뭐 거의 내 편 먹을래 딴 편 먹을래 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미국 편을 들겠다는 쪽이 많은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되고 얘들이 슬슬 편 먹기 시작하고 러시아도 이게 숟가락 얹고 그러면 이게 타면 미국도 더 안 되겠네 안 되겠네 달러도 이제 없애버려 조져버려야 되겠네 해서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비공식적으로 금을 엄청 사다 모으고 있다고 하죠. 달러를 한번 작살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오래 가면 단기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오래 가면 과유불급이더라. 자, 이게 이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썰을 한번 풀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